김태현의 정치쇼. 자, 7353님. 믿고 보는 김태현의 정치 쇼쇼쇼쇼. 프로그램 좀 탑 오브 탑탑탑탑. 자,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치킨을 부르는 문자다. 예. 본인이 보낸 거 아니에요? 7353. 아, 그럴 수도 있어. 예. 자, 전화번호 하나 더 해가지고. 예, 치킨을 부르는 문자입니다. 이수연님, 신삼번 시대로 같이 갑시다. 오늘도 2시간 정주행 해주셨고, 재미소님께서는 단문지 어서 나와주세요 하셨는데, 오늘 완전체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작하죠.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탑탑탑. 신삼번 시대. 오늘은 완전체로, 왔네? 문? 왔어요. 안 잘렸어. 위기였는데. 뭐 잘랐다는 소문이 살짝 들리긴 했는데,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예, 뭐 자를 테면 잘라라, 막 이러고 있었죠. 우리 이주연석 결석으로 인해서 백성모 여사는 잘린 거야 하는 문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를 때면 잘라라는 건 너무 오만하지 않아요? 네. 자, 저는 민PD. 이런 사람은 잘려야 된다고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존중할 줄을 몰라서. 네. 이거는 저희 갑시다. 방송국을 못 자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사장님께서 우습게 지금 보는 겁니다, 들으셨을 수 이거.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밖에서 상은 PD가 지금 손을 목을 이렇게 했어. 잘렸네. 우리 드디어 제작진은 잘렸다. 지금 칼을 끝났다. 빼어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백 변호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보시라. 백 변호사와 저의 30년의 관계가 허상인지 찐우정인지 오늘 보면 알 수 있다. 지난주에 양 변호사님께서 30년이 됐다고 꼭 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사담을 다 말씀. 전에 들었어요. 누군가 듣고 다 전해주더라고요. 네. 선을 말씀드리면 백성문사가 저보고 친구해달라고 떡볶이 사준 게 있어가지고 89년도에 그걸 이런 제가 허위 먹었죠. 사실을 이런 허위 사실을 그 공개하기 위해서 짜장 즉석 떡볶이였습니다. 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항상 사달라고 해요. 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달라고 해. 자기는 안 사주고. 저는 일관성의 사나이. 시작합니다. 단문제 세 분을부터 소개할게요. 단 안녕하세요. 부글부글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문 안녕하세요. 몽글몽글 백성문입니다.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징글징글 양재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문자가 들어옵니다. 힐링이 필요하다. 살롱주지 기다린다. 야, 오늘 살롱주지 그림도 딱 보니까 알겠네. 오늘 무슨 아이템인지. 그래요? 네, 이제 네. 눈에 떴어 제가. 야, 김태현 변호사님이, 야. 그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그림 보고 어느 아이템인지 아는 거예요. 그럼 모르지. 예. 요거 좀 요 사건부터 좀 짚어볼까요? 백변. 네. 요게 헌재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결정 내렸다면서요? 그렇죠. 막 아는 이름 막 나오고 그러던데. 여기 우리가 알만한 건 우영우. 우영우. 그 다음에 더글로리의 재준이. 재준이. 다 나와요 이름. 재준이. 야. 재준이. 대충 느낌 오죠. 근데 같은 사건을 대하는 자세가 우영우 아빠고 재준이는 너무 달라. 달라. 그냥 방식이. 상황만 비슷할 뿐이야. 그렇지. 이게 원래 혼인 관계 외에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었잖아요. 오늘 엄마는 자기가 확실한데 네. 아빠는 좀 안 두각하니까. 되니까. 근데 혼인의 생부 같은 경우 굉장히 아주 어렵게 예외적으로만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혼인의 생부도 자녀 출생 등록을 허용하게 바꿔야 된다.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뭐지 그러실 텐데 그냥 위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만약에 위헌이라고 해버려서 이 혼인의 아버지가 뭔가 아이를 출생 신고할 수 있는 어려운 방법이라도 지금 마련해 놨는데 위헌이면 이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것조차도. 지금 방식은 뭐였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를 알 수 없거나 뭐 이런 경우, 그러니까 찾기 어렵거나 주소를 모르거나 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친부가 혼인신고란다.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단순 위헌해 버리면 이것도 아예 날라가 버리니까 일단 국회에 공을 넘긴 거예요. 개정하라? 네, 이제 개정해라. 그러면 그 얘기 우영 아빠는 어떻게 된 거지 그때? 내가 잊어먹었어. 우영우 아빠는 그러니까 이제 혼이 뇌에서 어떤 대표 변호사 여자 변호사 태수배 변호사. 그러니까 내가 그 이름 까먹었어 하여튼 태산의 태수배 변호사였나? 거기 딸이었잖아. 태산 맞아요. 우영과 한바다고? 그렇죠. 네. 무슨 로펌 우리 이름 바꾼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어쨌건 태수배 변호사 협조 안 해주니까. 안 해주고 뭐 그런 과정이었는데 어떻게든 이제 이 우영우는 그 아빠의 딸이 됐잖아요. 그럼 아마도 어머니가 혼인신고, 출생신고는 어떻게 도움을 줬겠지. 그 드라마 잘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진짜 출생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얘가 세상에 없는 뭐 약간 유령 같은 존재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과학기술도 발전해서 뭐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오고 이런 걸 감안한다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혼인의 그 아버지가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2025년 6월까지
이 관련 조항을 법원에 그 국회에서 정확하게 만들라 이렇게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거예요. 지금은 엄마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단순 위헌을 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럼 아이에게 오히려 더욱더 보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점을 2025년 6월까지 법이 개정을 하라 이렇게 이거는 뭐 정치적인 이슈가 될 만한 건 아니니까 이건 하겠지 국회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날짜 맞춰서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낙태죄처럼 뭔가 이게 좀 그렇죠. 정치적 좀 뜨거운 이슈가 아니 이거는 해줄 것 같고. 자 그러면 요거 우영우 아빠 출생신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고 네. 재준이 네, 재준이는 하도영 때문에 지금 애를 못 찾아온 거잖아요 어쨌든. 얘는 계속 못해요. 네. 얘 구제해 주려고 한 건 아니야. 재준이 구제해 주려고 한 게 아니야. 재준이. 근데 여기 질문에 재준이가 막 안타깝고 그런 사례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되는데 저는 너무 안타깝던데. 뭐가 그렇게 안타까워요? 아 이건 잠깐 이거 나눠야 돼. 아마 담변 얘기는 재준이가 누구지? 주인공은 뭐지? 연진이. 동원이한테 했던 행동이나 그건 아니지. 주변 그건 친구의 행동은 나쁘죠. 나쁜 건데 네. 아이에 대한 거, 애에 대한 사랑 그거 말씀하신 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럼 강아지에 대한 사랑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에 대한 사랑. 제가 이제 이 아이 이름이 예솔이었나? 네. 그럴 거요. 네. 재준이가 되게 극 중에서 악한 인물이잖아요. 제가 이제 백성원 변호사님과 약간 빌런이죠. 논쟁을 좀 했어요. 이렇게 악한 인물이 아이에게 사랑이 있을 수가 있느냐. 네. 자기 아이를 꼭 데려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랬는데 백성원 변호사님 악한 인물 중에도 가끔 자기 자식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그럴 수 있지. 네. 그거는. 네. 굉장히 데리고 싶어 하는데 아무튼 지금 법적인 상태로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왜 안 되냐면 연진이랑 하도영이 결혼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혼한 상태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데 아이를 가지면 그거는 법률상 배우자 아이로 추정이 되잖아요. 하도영의 아이로 그러니까 하도영의 아이인 거고 네. 사실 가족관계부도 그렇게 되어 있을 네. 거고요. 그러니까 하도영이 이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고 버리지 않는 이상 네. 그럼 재준이는 자기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도영이 끝까지 내 애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데리고 있으면 그럼요.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건 잠깐 어떻게 이 보면 법이 쉽게 말하면 약간 불합리한 거 아닌가? 친부를 보호해 주려고 만든 위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출생신고 자체가 안 돼서 붕 떠서 유령처럼 되는 상황을 막으려고 그런 거지. 이렇게 혼인해서 아이를 낳아서 내 아이다라고 하는 친부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적인 의미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꼭 생물학적으로 유전자가 같아야 가정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결단은 설령 혈연으로 따지자면 다른 사람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여자와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라면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네. 그걸 그러니까 DNA가 같다고 해서 그걸 와서 깰 수는 없다는 게 법적인 결단인 거죠. 그래서 재준이가 함부로 신생 부인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제주를 편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편드는 것 같은데? 편드는 것 아니 같은데? 제주처럼 정말 내 애니까 친부 입장에서는 아이를 근데 같이 그게 살고 싶은 친부라고 용어가 하는 용어 자체가 법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생물학적 아빠보다는 생물학적인 아빠일 뿐이지 네. 사실은 하태영이었나요? 누구의 이름이 하도영, 갑자기 하도영. 하도영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고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이 아이가 네. 비록 내 피를 받은 건 아니라도 내 아이로 인정하고 키우겠다고 하면 그 가정을 지켜주는 게 법적 안정성이 맞다라고 판단한 거죠. 저거는 양 변호사님 너무 이 법조문을 너무 예쁘게 해석하시는 것 같고 사실은 이건 예전에 우리 지금 이런 DNA라든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의 법조항이에요. 네.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결혼한 상태에서 나왔으면 아빠의 아이로 추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재혼도 금지됐었잖아요. 네. 그게 재혼이 금지됐던 이유는 겹치면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문제 때문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네. 옛날에 그런 진짜 조항이 이게-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얘가 더 단순히 닮은 것 같고 예, 그럴 때? 이 가정을 이뤄서 이 가정을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 옛날에는 아빠가 누군지 정확히 몰랐으니까. 아니 근데 최 변호사님 얘기랑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만약에 항상 알았더라 하더라도 지금 하도영도 결단을 한 거잖아요. 자기 애로 키우겠다고. 그럼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는 뭐냐면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하도영은 극 중에선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헌재에서 지적한 건 뭐냐면 아빠들이 친생 부인을 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친아빠가 아니라 가정의 아빠가.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외도를 해서 애를 낳았는데 내가 그것까지도 정리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외도한 아이니까 출생신고를 안 하고 법적인 아빠로 되어 있는 사람은 내 아내가 바람 펴서 안 해. 내가 정리해줘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 아이는 붕 떠서 결국은 아무 출생신고를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양절 변호사 말씀하셨던 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출생신고를 해주면 그거는 재준이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 출생신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하도영이 야 그거 너 바람 펴다 내리잖아. 그래서 출생신고 자기도 안 한다 그러고 연지도 안 하고 그러면은 붕 뜨잖아요. 그때 재준이가 할 수 있게 해준 게 요번에 헌법재판소 결정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은 친부를 위한 법이 아니고 아이를 위한 법이에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출생신고를 못 받아서 사회적으로 유령이 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위해서 이번에 위헌 판단이 나온 거라고 그럼 생각해요. 이거 개정하면 어떤 식으로 개정해야 되나? DNA만 있으면 해줄 수 있게? 그러니까 좀 쉽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여기에서 이 위헌 소송을 낸 아빠 중에 한 명은 1호 2호가 있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아빠 중에 한 명은 어떻게 자기 아이가 됐냐면 출생신고를 아빠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한테 뭐였죠 그거 본을 창설했어요. 그렇지. 본을 창설해서 아이가 그 본에 뭐 동작구 무슨 신가 이런데 거기에 1번이 된 거예요. 그러고 그 아이가 혼자 됐잖아요. 가족관계 등록까지 생겼을 거 아니에요. 창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입양 같은 거를 입양은 아니지만 인지청구를 했어요. 굉장히 복잡한 4단계 소송을 거쳐갖고 자기 아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근데 간편하게 그런 해주자? 것들을 간편하게 DNA 같은 것들만 결과만 있으면 해주겠다라는 거고 저는 제주에도 빨리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재준이한테 집착을 해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언제까지 아이의 아빠 참여 교육에 2명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명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민사법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네네. 2590님. 근데요, 유산 상속은 혈연으로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혈연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솔이는 하도영 재산만 받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재준이도 재산 많던데. 하도영이 둘이나 더 많은 받으려고 거죠. 그래. 네, 하도영이 더 욕심이 많은 많아요. 거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왜 재벌집에 숨겨진 자식들이 유산 상속을 받으려면 혈연이죠. 그래도 유산 상속 받으려면은 인지 청구하잖아요. 나 당신의 아이인 걸로 받아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법적인 직계 좀비속이 아니면 혈연이라 하더라도 유산 상속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 아까 하도영 얘기해가지고 하도영의 그 글로리 대사 중에서 제 마음에 꼭 꽂히는 대사가 하나 있었는데 말하면 무리를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해보세요. 그죠, 뭐 변호사 관련된 대사 있어요. 그거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데. 아니, 하도영이 그냥 농담이에요. 하도영이 그 연진이한테 변호사 연애에서 비용. 그런 얘기 있어. 세상에서 깎지 말아야 되는 게 평생 깎지 말아야 하나 있어. 변호사 수임료. 그럼요, 그리고 그럼요. 나가. 그래서 이야 하도영 대표님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감동받았어요. 역시. 감동받은 그런 포인트가 대사가 달라. 있었어요. 있어요. 연진 구속돼 있을 때. 내가 기억하는 대사는 재수 없으니까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안 들어. 다음 얘기하죠. 요거 제목을 잘 뽑았다. 달의 몰라. 김현철 씨 얘기 아닙니다. 루나. 테라 루나. 예, 예전에 FX의 루나 얘기가 아니에요. 테라 루나인데 그 루나. 권도용 데려오는 거. 이거 지금 분위기는 이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가처럼 처음에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그렇죠. 권도용하는 사람이. 그리고 돈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코인의 황제다 뭐. 근데 지금 거의 뭐 이제 아직 수사 결과 나온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를 보면 사기꾼과 도망자예요. 지금은 그 언론에서 한국판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엘리자베스 홈즈가 누구예요? 엘리자베스 홈즈가 네. 이 실리콘밸리에서 사기를 쳤던 경우인데, 그러니까 혈액으로 질병 한 200개가 넘는 질병을 혈액 한 방울로 진단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회사를 만들어서 11조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던 여성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거죠. 네. 그 11조 원이 날아갔던 거예요. 네, 빵원이 됐구나. 네. 근데 지금 루나 같은 경우가 루나 코인이 하나에 개당 1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조 원을 끌어모았는데 요 투자했던 사람이 한 20만 명 되고요. 지금 0원이에요. 0. 몇 원이에요. 사실상 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규모로 따져본다면 좀 전에 얘기했던 엘리자베스 홈즈보다 더 센 상황이고, 뉴스에서 다들 보셨겠지만 도주 중에 이미 이제 작년에 체포영장이 나왔거든요. 인터폴 적색 수배됐고 여권도 무효화됐고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에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할 때 그 몬테네그로. 네, 그 나라에서 체포가 된 겁니다. 아니 저는 사실은 이 권도용이 세르비아로 도망갔다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이민 갈 때 외국에 살 때 세르비아에서 살 생각이 있어요. 제가 세르비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생뚱맞잖아.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크로아티아 그러면 크로아티아 뭐 아드리아에 있고 뭐 그러니까 뭐 경치 좋아서 가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프랑스도 아니고 하다못해 러시아도 아니고 세르비아에 정착한다는 게 너무 뜬금없어서 저는 여기가 우리나라나 범죄 인도적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숨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돈도 많으니까 비트코인 많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살면은 거기서 뭐 용병들 막 경호원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안 잡히고 살겠구나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내면 사실 국적도 부여해주고 그래서 보호도 해주니까. 왜 거기가 세르비아를 갔을까? 몬테네그로. 아니, 원래는 세르비아 있다가 몬테네그로 넘어가서 가면 거기서 이제 전세기 타고 어디로 또 갈라 그러다가 두바이가 잡힌 거지. 두바이 가려다가. 근데 잡혔어. 내가 보니까 너무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곤도형이. 그러니까 몬테네그로 그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나도 처음 들어봤네. 포드고리차.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이라고 하는데 세르비아 세르비아는 어디 무슨 잊어먹었다. 세르비아 왜 이렇게 집착해? 세르비아 되게 이렇게 집착해. 옛날에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축구 잘해서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사용했는데 거기 본인 실명을 적어놓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얘라 그러니까 좀 그러네. 하여튼 위조 여권을 굉장히 여러 개 갖고 있었고 가명되어 있는 것도 많았는데 여기선 자기를 건드릴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인가. 왜냐면 그 가방 속에 이름을 바꾼 위조 여권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건도형 미국 이름 뭔지 모르겠는데 그 여권을 가지고 갔다는 거잖아. 여기 적색수배되어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헤이권 그리고 딱 잡은 거잖아. 그 저도 백 변호사처럼 너무 긴장줄 정신줄 놨는지 우리에겐 그러니까 다행이지만 사실 국제공항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작고 하여튼 뭔가 되게 이 나라를 괜히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공항이라고 보기에도 너무 작은 약간 그런 곳이에요. 전체 인구가 67만 명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선 어차피 나를 뭐 거르거나 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아니라고 그냥 너무 자신만만하다가 거기에 이제 덜컥 이제 공고가 신기한 된 게 거죠. 벨기에 여권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가방 안에. 실명 근데 거기는 가명으로 돼 돼 있는 거고. 있는데. 벨기에 여권 프랑스 이름 모르게 해서 갔으면 되잖아. 근데 장 이런 걸로. 가명 여권을 안 쓰고 진짜 이름인 실명의 여권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백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공항이 굉장히 작아서 그거 입국만 한국 몇 걸음만 걸어 나가면 바로 이제 입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찍고 거기서 두바이로 가서면 두바이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겠죠. 전세기까지 이틀 전부터 대기 중이었다는데 돈은 많아. 그 영화에 나오는 전세기. 전세기가 비행기 타면 샴페인 주고 거기 전세기까지 있으니까 뭐 이거 전세기까지 거기 사실상 주차해 놓은 거잖아 이틀 전부터. 알겠습니다. 그런데 권도영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럽게 잡혔을 거예요. 두바이만 가면 전세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몬테네그로에서 지금 잡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보니까 권도영을 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네. 미국. 싱가포르도 아직 싱가포르는 인도 청구는 안 했지만 할 예정이 있습니다라고 보통 언론에서 나오죠. 그리고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이 중대한 인속법 적색 주배자 세계적인 사기꾼을 잡았으니 그냥 놔주고 싶지 않을 거고. 그리고 공문서 위조도 했잖아요 여기서. 공문서 위조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입국 기록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입국 기록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공문서 위조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요건. 여권 말고 들어온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몬테네그로에서는 그게 5년 이하라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중에 이런 상황에서 몬테네그로에서 차라리 머물면서 뭔가 제3의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로 가든지 가면 미국으로 가든 우리나라로 가든 그냥 뭐 끝장이니까 권도영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몬테네그로는 나라 규모도 작고 거기서 이제 여기서 영향력이 있을 만한 법조인들이면 사실 이제 뭐 수뇌부랑 정권의 수뇌부랑도 닿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정도 규모면.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인가 살 길을 찾으려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돈은 많으니까. 전세기 이틀씩 공항에 세워놓는 사람이면 돈은 많죠. 그래서 그 이론을 뒷받침해 주는 게 내가 영어를 못하는데 한국어 통역을 안 구해줘서 재판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나를 더 여기 오래 가둬달라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몬테네그로에서 차라리 뭉개면서 살 길을 찾으려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왜 영어를 못한다고 하는 게 본인 영어 잘한다고 되게 자랑하고 다녔었거든요. 왠지 잘할 것 같아. 그냥 그렇겠죠 뭐.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미국도 원하고 우리나라 원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럼 누구 보내줘요 몬테네그로에서? 근데 사실 미국이 먼저 인도 청구를 한 상황이라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불복해도 또 몇 년 걸리죠.
그 불복하고 만약에 미국으로 먼저 인도되면 미국에서 형 살고 우리나라 오면은 우리가 잊어먹을 거야 이 사람이 누군지 그럴 수 있다. 그때쯤 되면.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쨌건 피해자가 많고 어쨌건 우리나라 피해자들 피해복을 해줘야 되는 게 우선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데리고 오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으나 네. 우리나라로 온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과거 전례를 보면 끝까지 불복하고 버티면 앞으로 2, 3년 뭐 길게는 4, 5년 정도 지나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권도영 입장에서 이 모든 법적 책임들을 몬테네그로에서 다 털고 정리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죠. 못 털죠. 그건 안 되는 네, 거죠. 그건 안 돼. 그런데 어제 법무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먼저 이제 범죄 인도 청구를 신청을 했으니까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한국이 하루 먼저 신청해도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네.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느낌에 순수하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난 미국으로 하면 나을 것 같은데. 권도영이 제일 두려워한 게 미국일 것 같다는. 미국 형량이 더 세니까.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 차라리 글로 가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맞다고. 권도영은 처벌을 처벌만 해야 생각하면.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 한국 오는 것보다 제가 권도영을 하면 한국으로 오고 싶지 미국으로 가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미국 거기 형량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 사실. 가면 여러 번 뭐 다른 범죄로도 얘기를 하지만 합산하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더해주니까. 폰지 사기범 버나드 베이도프라는 사람을 이거 예시로 우리 뭐 제작진에서 드러났는데 2009년도에 받은 형량이 150년형인 거죠. 네.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거고 그리고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루나 테라 이거를 뭐로 규정을 해야 되냐. 근데 미국은 이거 증권으로 규정해가지고 네. 미국 맞아요. SEC에서 이거 저 증권 범죄로 네. 본 건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 대한 이론이 딱 명확한, 정립이 안 돼 그렇죠. 있으니까 와서 막 그럼 뭐 무죄다 두다가 무죄 나오고 이러면 근데 이제 이게 큰일 나는 거지. 아마 8개 혐의로 기소됐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느 주에서 기소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주별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면 왜 웃으세요? 아, 그냥 미국법 얘기해서 미국법. 공손하게 듣고 있어서 몰라가지고. 여러 주가 있다라고 하면 미국은 또 한 주에서 형량이 다 맞춰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 모르겠어요. 무섭네. 네, 이게 경계선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 정말요? 데려가요. 끝나면 또 일로 온다. 바로. 끝나면 네. 일로 온다. 근데 이렇게. 이게 모든 진- 주에서 1년 지금 50년 살아야 근데 됩니다. 이게 증권 유가증권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마 연방법일 수도 있어가지고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지금 8개 혐의로 기소되어 있다라고 해서 연방법인지 주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으로 오면은 어떻게 된다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유죄 나오려면 그 루나 테라 요 가상화폐 가상화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의사 사건에서 사기로밖에는 사기죠, 기소를 그쵸. 못했어요. 예. 우리는. 사기로? 네, 사기로밖에 못했어요. 특경 사기죠. 특경 특경 사기로. 사기. 근데 특경 사기 한다 그래도 뭐 그래도 액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 뭐 가상자산 동결된 액수가 950억 이렇거든요. 그럼 그게 다 피해 금액이라고 산정을 한다라면 네. 그냥 최고 형량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범죄 같은 거 40년 최고 네. 문제니까 40년이어도 당연히 뭐 사실 못 나오긴 한데 그래도 상징성이 다른 거죠. 미국으로 봤을 때랑. 알겠습니다. 이게 피해 배상 가능할까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예를 들면은 명의로 갖고 있다라고 보기 또 어렵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어려워요. 어떻게 얘를 몰수를 하고 얘를 어떻게 환수를 해가지고 이익을 나눠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절차상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전 세계적인 세계에 피해자. 있죠.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하던데. 그래서 미국에서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국민 피해자들 많으니까. 비트코인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팔아야 되는 거지. 네. 되게 희한해요. 이런 지금 새로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 하나만 짚어보죠.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 공동 설립자 있잖아요. 신현성이 신현성. 하는 사람 검찰에서 영장 청구했다고 영장 그러던데. 기각됐어요. 아 그래요? 네. 혐의가 보니까 특경 사기 네, 배임.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그러니까 비슷할 텐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걱정되는 건 권도영이 한국 오면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기로밖에 특경법 사기로밖에 기소를 못할 텐데 과연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지도. 예. 이게 사실 우리가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역대 겪어본 게 아닌 사건이기 네. 때문에 검찰의 수사 의존도 별개 문제잖아.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 루나라든지 테라를 처음에 이제 그 가상화폐로 만들었을 때부터 얘네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화폐인데 이것을 속였다 이런 것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해야 특경법상 사유가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는 얘네가 정말 가능한 화폐였는데 나중에 하다 망했다. 보니까 망했다라고 한다면 또 그게 특경법 문제인 사기가 거예요. 어려워질 사기 수가 아니지. 있죠. 특정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져 버린 거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겠냐? 아이고.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이 지난번 바로 직전 루나 아이템의 달의 몰락 얘기했잖아요, 제가. 네. 아, 우리 제작진 제목 잘 뽑아. 이번에는 벚꽃 엔딩이야. 어? 벚꽃 엔딩 우리가 틀어야 됩니다, 지금.
난립니다 벚꽃이. 난리죠. 너무 너무, 예뻐요. 빨리 폈어. 너무 예뻐요. 예. 진짜. 지금 오는 길에도 이쁘더라고. 벚꽃이 쫙 네. 노들길에도. 이 목동 오는 게 노들길 벚꽃 유명하잖아요. 네, 너무 예, 예쁘더라고요. 벚꽃 유명하고. 제가 그 길로 왔습니다. 예, 그죠. 아니 저는 화요일 날 창원을 갔었거든요. 재판이 있어서 5회 갔는데 KTX 타고 갔는데 네. 밀양부터 창원까지 그 시골길이더라고. 네. 다 벚꽃이야. 확실히 남쪽이니까 나 이러고 보고 있었다는 기차 타고. 예. 그 정도 저희 제 직장도 제 네. 직장이 호수 바로 옆에 건물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호수를 둘러싸고 벚꽃이에요. 네. 너무 예뻐요. 근데 네. 저는 출근하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서 사진 찍고 있어갖고 좀 우울하더라고요. 네. 강의 끝나고 한번 찍어요, 그럼 가서. 보시면 되겠네. 출근길이 꽃길이니까 좋은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아니 이제 벚꽃이 요새 진짜 동의를 안 해줘 사람들이. 만개했어요. 네. 많겠죠. 여의도 윤종로 벚꽃 축제는 아직 시작했는지 모르겠고. 벚꽃 질 때 시작하겠어 이러다가 네. 거기. 근데 지금 진해 군항자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예쁘겠다. 아, 어마어마하겠지요. 근데 항상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는 축제가 있으면 바가지 요금량이 항상 나옵니다. 아,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축제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해. 평소보다 비싸고 품질이 형편없을 것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감내하는데 본인이 참을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그렇죠. 예. 한참 4년 동안 못 갔던 그 네. 모든 게 분출해서 더 많이 간단 말이에요 요즘에. 어.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더 많지. 그지? 야, 관광지니까 이런 식사를 이 정도 받는 건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해. 근데 이건 너무 해도 내가 너무하잖아. 그게 어제 나왔어, 사진. 아, 네. 이게 지금 진해 군항제에서의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이 군항제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갔겠어요. 근데 한 이제 사이트에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 군항제에서 음식을 먹은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야시장의 외식 후기였는데 바베큐 사진이 아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저 바베큐가 5만 원이에요. 근데 바베큐가 5만 원인 게 문제가 아니라 5만 원도 비싼데 그 가격보다도 고기가 굉장히 얇고 거의 대부분이 기름이에요. 자, 보시겠습니다, 사진. 유튜브로 안 나가나? 대부분이 지방이라 아니 이런 고기를 주면서 5만 원을 받아? 그 양도 없어. 양도 없어요. 밑에 그리고 양배추가 양배추가 깔려 있고 고기는 위에 이렇게 살짝 떠 있어요. 덮여 있는데 그리고 파전이 2만 원이고 이 파전 장난 아니야. 네, 그리고 국밥 10,000원짜리 시켜서 음식값만 8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거는 메뉴판을 이제 찍어서 올려놨는데 꼼장어가 3만 원인 것까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순대 야채볶음이 3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지 꼬치어묵 않아요? 10,000원이 더 세요. 꼬치어묵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가지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 진해 군항제 주관단체가 이충무공 선양군항제위원회인데 여기에서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고 만약에 이렇게 야시장 같은 곳에 자격 미달인 식당이 있다면 폐점이라든지 영구 퇴출 조치를 하겠다. 일단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 사진이 어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음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바가지 씌우는 게 불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격표가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난 이거 불법은 아닌 5만 거죠. 원이 아니라 난 500만 원인데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민사상 계약이니까 그런 거잖아. 500만 원을 누가 먹어요? 그거 안 파는 거지 예를 들면. 예? 근데 그 알고 드신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뭐죠? 바베큐인데 돼지고기 바베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 음식이 이상했다 이러면 처벌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면 처벌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진짜 막 값 안 써놓고 외국인한테 막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른다거나 뭐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사기죄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온라인에 그 라면 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요. 뭐. 저도 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2만 원짜리 라면 25,000원인가 25,000원이에요 라면이 컵라면이. 그래서 알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그래서 당연히 그럼 25,000원하고 컵라면 하나 그려져 있으면 박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딱 했는데 진짜 한 개가 왔어. 진짜 한 개가 왔어요. 한 개 와서 저 한 박스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자세히 보시면 한 개 그람수까지 써 있다고. 112g. 112g이라고 써 있는데요. 네. 그 옛날에 근데 이거 유사한 걸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우 있어요. 이건 왜냐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서 고지해야 될 걸 고지하지 않아 사기죄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아예 딱 뭐 음식점에 이렇게 딱 그 메뉴판에 가격을 정확히 써놨기 때문에 요건 사기가 좀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게 사기가 되기 어려우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라면 모르는구나 그 사건. 그죠?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 가격은 써놨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정도의 계약 내용이 성립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바베큐를 시켰어. 그러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살코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4분의 3이 착해. 지방이다. 이러면 그거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51% 정말요? 그걸 나누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살코기 몇 아니, 근데 프로를 이렇게 지방이 하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특별히 지방을 좋아하는 특이한 음식 취향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보통은. 근데 이게 그거는 가능해요? 바가지 씌우는 거 자체는 어떻게는 규율이 안 되나? 바가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바가지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 뭐 70년대까지는 사실 음식 가격 같은 것들 다 정찰제처럼 표시를 해서 국가가 이제 반강제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정말 옛날 얘기인 거죠. 8, 90년 들어서는 음식점 숙박업소 전부 다 이 가격은 자율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일부 품목에 관해서 권장하는 형태로 해서 대표적으로 그 피해를 많이 보는 업종이 짜장면이었죠. 짜장면 값을 못 올리게끔 사실상 정부가 묶어놓고 그랬었거든요. 소면 음식 대표적이니까. 지금도 바가지로는 안 돼요. 바가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최고 가격 정말 경제가 뭐 붕괴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일 때 이럴 때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최 변호사님은 화를 내시지만 그런 법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최근에 잠깐 사진 좀 봐주실래요? 자, 위에 있는 사진이 2만 원짜리 파전. 파가 그냥 스치고 지나갔어. 양이 너무 적어. 그리고 밑에 거는 저거네. 바베큐. 5만 원짜리 바베큐. 저 약간 수육 같은데. 아 근데 저게 나도 바베큐라는데 저것도. 수육이 저게 딱 보면 우리 이제 대충 구운. 회사 식당이나 구내 식당에서 반찬이 수육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괜찮은 수육으로 저렇게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근데 회사 식당은 5만 원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지. 저건 5만 원이잖아. 야. 그러니까 저거는 화나는 일이지만 저걸 법적으로 못 하니까. 진짜 나도 그 백변이랑 같은 생각이야. 바베큐 되게 굽는 거 아니야 불에? 그렇지. 근데 저건 약간 약간 삶아서 찐 거 같아. 훈제 같지도 않고 약간 찐 느낌이야. 되게 약간 수육 느낌이에요. 불을 직화한 느낌이 없어. 근데 이제 요새는 문제가 많이 되는 게 숙박업소. 그러니까는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예약할 땐 예를 들면 1박에 한 20만 원을 해요. 근데 가보면 실제로는 한 10만 원 더 얹어가지고 30만 원 결제하라 이런 곳들이 있다라는 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예매를 하잖아요. 예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전자상거래법 이런 걸로 이제 처벌될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즉석에 가가지고 메뉴판 내가 보고 이제 5만 원으로 결정을 해서 하면은 사실은 처벌하기는 어렵겠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저 바베큐인지 수육인지가 전국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이제 주관단체 이충무공 선양군항제위원 이충무공 선양군항제위원회 어렵다 여기 사과문 발표하면서 자격 미달인 곳은 폐점 및 영구 퇴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사기죄로 문제 삼기 좀 어렵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볼게요. 야, 요거 지난 영상이 되게 화제됐는데 들어봤어요. 세로 최고였죠. 네. 최고란 말은 좀 세로한테 좀 미안하다. 얼룩말 세로 담변. 네. 이게 이제 완전히 스타가 됐죠. 이제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원래 있었던 얼룩말이에요. 근데 얼룩말이 탈출을 했습니다. 이 얼룩말이 3살이고 이름이 세로인데 왜 이름이 세로냐? 줄무늬가 세로로 있어서 이제 세로인 걸로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러니까 원래는 잘 거기 안에서 동물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나무 담장이 부서지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광진구에 그냥 일반 주택가에서 얼룩말이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신고를 했죠. 그러니까는 위험하다. 아무래도 이제 얼룩말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마취총을 이제 쏴서 결국은 다시 동물원으로 데려갔는데 동물원에서 나온 그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좀 안타까워요. 이게 저는 사연 들었는데 이거를 세로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지. 사육사들이 알고 있죠. 사육사들이. 그러니까 원래 동물원에서 부모님이 다 계셨어요. 동물원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빠, 엄마가 연속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굉장히 우울했다고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열고 이제 세로가 3살이 되면서 반항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집에도 안 오고 옆집 캥거루 가족이랑도 싸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고 나서도 이제 한때 좀 당근도 안 먹고 약간 이렇게 삐져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그런데 원래 이제 얘가 혼자 있었으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전문 사육사도 붙여줬었대요. 그래도 그러면서 조만간 암 얼룩말을 하나를 데리고 올 예정이었는데 이게 세로가 너무
외로워하니까 빨리 좀 데려와야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연을 듣고 나서 안타깝다. 근데 또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암 얼룩말을 데리고 오는 게 꼭 맞는 해결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둘이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대요.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그렇죠.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얼룩말들은 여러 명이 뭉쳐 다니는 개체이기 때문에 두 마리 가지고 되겠느냐 또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동물을 동물원에 그쵸. 가둬두는 게 맞냐? 이거 이제 양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동물권이라고 되나 이거? 그렇죠. 걔네들은 초원에 있어야 되는 거 산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저 진짜 그래서 동물의 원숭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네. 그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둬가지고 사실 그렇죠. 예전에는 동물원이라는 곳이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있는 야생동물이라는 걸 볼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그런 시대의 유물인 셈이죠. 지금 이제 동물원 관리하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동물원이 전국적으로 한 110개 가량이 된다라고 하네. 꽤 많아요.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중소동물원도 많고. 근데 그런 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제 이 기사보다 신기했던 게 아직도 우리가 이제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게 얼룩말에게 어느 정도의 평수가 필요한 건지 좀 전에 최 변이 얘기한 것처럼 동물은 몇 마리쯤은 같이 있어야 그래도 얘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곳에서는 마구 가둬놓고 심하게는 이제 학대하는 그런 상황도 돼서 그래서 동물원 법으로는 지금은 이제 동물원에 그런 식으로 가둬두면 안 되는 동물들을 좀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그런 동물의 리스트를 뽑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동물원에서 못 봐요. 그죠? 동물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관리할 수 없도록 예를 만드는 들면 거죠. 고래 이런 종은 새로 못 들어오게. 고래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수족관에 지금도 필요한데.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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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로 금지한다. 네.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고래가 죽고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 돌고래 그렇게 제대로 못 자라서 방생업 몇 년 전에 제주도 가서 방생하고 그렇죠.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자 호랑이를 동물원에서 못 보는 날도 생길까? 사자 호랑이가 만약에 부적합 동물로 판정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 개체가 너무 준다든지. 개체가 준다거나. 예를 들면 뭐 백두산 호랑이 한 명 남았다. 그거는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보호종이라서 또 그렇지. 동물원에 둔 게 맞을 수도 맞아요.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네. 그렇구나. 근데 그리고 저 고양이과 동물들은 네. 활동 반경, 생활 반경이 넓지가 않아서 오히려? 작은 곳에 있는 것이 그렇게 부적합하지 않대요. 그리고 또. 사자랑 호랑이는 혼자 다니는 애들이라서 오히려 외로우면 안 탄대요. 근데 얼룩말 같이 이렇게 여러 사람인데 여러 그 동물들이 호랑이 같이 혼자 다니지. 다니는. 동물원 보면 다 때려 다니잖아 네, 이렇게. 그래서 아니,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거 보고 약간 처음에 세로 그 영상 보고 어떤 생각했냐면 세로가 울타리 뚫고 나왔다며. 네. 저거 만약에 사자나 호랑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 2003년이니까 그래서 코끼리가 한번 나오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네. 그 동물원에서 관리 문제. 물론 뭐 얼룩말은 초식 동물이고 육식 동물이랑 이 얼룩말 굉장히 사나워요. 그래요? 얼룩말이 굉장히 사나워서 공격성도 굉장히 세고 그래서 이거는 저 어린이들 공원은 관리 문제도 있는 거 아니야? 있었죠. 이게 만약에 그렇죠. 사자나 호랑이였으면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뭐 네. 2000년 초반에 그 코끼리 한 6마리 탈출해가지고 막 기억난다. 그때 삼겹살집으로 돌진해가지고 삼겹살집에서 밥 먹던 사람들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그래도 코끼리는 초식 동물이긴 그리고 하지. 그때 유명한 얘기 있어요. 한 연예인이 어. 코끼리 때문에 길이 막혀가지고 촬영 늦었다 그랬다가 가서 욕만 바가지로 먹었는데 다음날 이제 촬영 스태프들이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고 알았다고 그런 오픈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지금 세로하고 세로의 환경에 대해 초점 맞추고 있지만 그보다 더 전 단계로 세로가 왜 탈출했는지 그거 정확하게 밝히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사실. 공무원 관리 문제. 자, 마지막으로 한 5분 남았는데 저 이거 보죠. 백변. 네. 1년에 알바 169명을 채용한 편의점? 뭐 고용 증진 상 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 사람? 아니면 잘 이상한 악덕 업주예요. 악덕 업주 관련 악덕 업주라고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한데 잠깐만요. 지금 이거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1년 동안 알바를 169명을 채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사이트에서 순식간에 이게 글이 하나 퍼졌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1년 동안 편의점 알바가 169번 바뀌려면 어떻게 할 것 같아. 1년에 169번 바뀌려면은 이틀에 한 명. 그렇죠. 이틀에 한 명. 이틀에 한 명이에요? 이틀에 한 명 해도 187.5명. 근데 저거가 다 끝나. 네. 그냥 한 알바생이 그래서 편의점 사장님이 자기가 일하고 있을 때 보낸 문자를 캡쳐서 올렸는데 좀 재밌습니다. 매장 내에 손님 계실 땐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 그렇지. 사장님의 백변이하고 양변이 알바생. 유니폼 프로에 치지 말고 지퍼 올려서 착용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카운터에서 취식 절대 금지입니다. 포스에 붙어 있는 근무 지침 꼭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0시에 담배 재고 대충 하시던데 보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지열 씨, 오늘까지만 하고 근무 금지입니다. 다음부터 사장이 말을 하면 말대답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26분까지 15분간 오간 문자입니다. 이 알바생은 문자가 다 끝난 건데. 16분 만에 16분 만에. 문자로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 알바생이 편의점 체험 공고를 찾아서 같이 올리는데 하여튼 상세 요강도 굉장히 길고 특이해요. 뭐 우린 보통 이제 용모당정, 뭐 성실성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좀 요약을 해볼게요. 첫째 성실함. 중학교 때 공부 안 하다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처음 사회생활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몸에 배인 습관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좌우합니다. 뭐 3살벌이 8가지 뭐 이런 거구나. 그렇죠. 둘째도 성실함입니다. 시간 때우면 시급 나오는 마인드로 젊은 날 소중한 시간들을 시급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셋째, 융화입니다. 젊은 여러분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지만 인맥은 자산이자 능력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무슨 인맥이 쌓여요? 손님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좀 뭐 우리 저 대기업 신입사원 연수할 때 나오는 뭐 그러니까 그런 너무- 캐치프레이즈인데. 그러니까 제가 편의점에서 그러니까 일해서 인맥이 안 쌓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너무 많은 거를 바라고 너무 많은 지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시급 한 10배 주든지. 그러니까요. 뭐 한 시급 10배 주면은 뭐 이렇게 하겠지.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니 뭐 사장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이든 정직원이든 시급만 주는 거든 시급 10배 주는 거든 본인이 원하는 인재를 채워내는 건 좋은데, 근데 16분 만에 이거 하다가 잘랐다며요. 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성실함, 융화, 요거를 그 아르바이트생이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를 16분 만에 어떻게 아직 알고 자른 거야? 성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 일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말대답만 양지열처럼 말대답만 한다 이러면서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일해야 돼? 일해야 되니까 말 시키지 마요 사장님. 뭐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조용히 버릇없다고. 읽고 그냥 일만 열심히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너 왜 내가 보낸 문자마다 다 대답을 했어? 말대답하지 마.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아니요, 이게 이 사연을 보고 한 네티즌이 글 쓴 게 제가 굉장히 동의를 했는데 이렇게 16분 만에 이렇게 많은 문자를 보낼 거면 그냥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게 빠르겠다. 굳이 이렇게 많은 문자를 보내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괴롭히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러한 지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CCTV로 보고 있었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담배 보루로 저거 다 체크해야 된다. 근데 본인이 옆에 말 있지 않으면. 듣자마자 뒤 돌아서 담배 보루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그렇지. 하던 딴 일 했으니까. 그렇지. 아, 그래서 이런 건가 잘랐구나. 보다. 야, 야, 이건 CCTV 아까 편의점 CCTV 추리소설이에요, 있으니까 추리소설. 그랬나 보다. 백변 2번 이상 빠지지 마세요. 백변 모자에 로고 안 보이게 해주세요. 백변 수염 단정하게 깎고 나오세요. 이렇게 아유, 아, 네, 숨이 막히네. 알겠습니다.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야, 이거 수박이 좋은데? 숨이 턱 막혀요. 네. 백변 다음부터 가면 쓰고 나오세요. 뭐 아니면 유튜브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뭐 제작진. 백변 얼굴 주의해 주세요. 안 나올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코너 저자 양지열 선생님과의 만남. 셀롱드지. Plusieurs choses à la fois. En fait, ce sont plusieurs interfaces qui rentrent en compétition pour vous capter du temps alors même que vous êtes en train de faire autre chose. Et donc ça, c'est très fatigant. 농염하게 퍼지는 인문학의 향기. Salon de J. 예월. 99, on nous disait toujours quand il a été possible de 딱 faire 보는 des 순간 stages, 알았어요. 무슨 네. 얘기인지. 뭐 오늘 새로 얘기를 하려고 당연히 그림이 저기 그림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백 변호사 김 변호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동물 그림이거든요. 당연히 새로 그러니까 제목은 굶주린 사자가 영양을 덮치다라는 그림이고요. 이전에 한번 이제 앙리루소 그림을 제가 여기서 소개한 적이 있긴 해요. 그때는 이제 잠자는 집시 여인을 소개를 했었는데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정글에서 사자가 살아있는 영양을 꽝 깨물어서 덮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 되게 신비로운 분위기에 이 두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뭐 작갈같이 보이는 그런 동물도 나무 위에 올라오는 것도 보이고요. 열대 우림에 있는 다양한 식물들이 아주 다채롭게 그려진 실제 칼라로 보면 되게 이쁜 그림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그리고 나왔냐면 앙리루소가 직업이 세관원이었습니다. 아, 세관 공무원? 예, 전문 화가는 아니었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잘 그렸다. 항상 해외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평생 동안 못 나갔는데 외국에 대한 어떤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국적인 풍경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렸었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막상 사자와 영양을 그렸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나 이사요? 이상. 나는 저기 위에 빨간색 저거 뭐예요? 꽃. 사자가 더 작아서 아, 그래? 그게 아니라 다 틀렸나 보다. 사자와 영양이 왜 정글에 있어요?
쟤들은 초원에 있어야죠. 정글에 그렇구나. 기거하는 생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사실 왜 이렇게 그러냐면 루소가 해외를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사자와 영양을 비롯한 야생동물을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답니다. 그냥 박물관에서 전시회에서 박제된 동물들만 봤던 거예요. 이 19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화가니까 그게 가능했던 그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로망은 있었고 그리고 저 식물들도 파리에 있는 식물원에 가서 식물들을 구경하면서 야생식물, 아프리카에 있는 식물들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머릿속으로 그리고 상상으로 그려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 약간 정글에 있는 지금 아까 정글 말씀하셔서 네. 그런 것 같던데 정글에 있는 식물 같지는 않은 느낌이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저런 식물이 없대요. 어. 그래서 사실 본인은 이제 제대로 된 정상적인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했지만 엉뚱하게도 이 그림은 그래서 초현실주의의 시작으로 꼽히게 된 그런 그림이에요. 본의 아니게. 본의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은. 나름대로 사실주의를 하려고 그러는 초현실주의가 돼버렸어.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술이니까 이렇게 초현실주의를 장르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사실 새로는 저는 아까 놀랐던 게 우리가 동물원을 지금 21세기인데도 아직도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되는지를 모르고 동물원에 두고 있다는 것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건 그러면 제대로 알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을까? 루소가 상상으로 아프리카의 정글을 꿈꿨던 것처럼 어쩌면 그냥 우리 임의로 생각하는 세상 속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루소 시대와 지금은 다른 건 지금은 루소는 어쩔 수 없이 저런 야생동물을 못 보니까 저렇게 그렸지만 지금은 우리는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과연 어떤 건지를 조금만 노력하면 사실 다 알 수 있잖아요. 정보가 많이 개방돼 있고 널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상상 속의 세계 속에 나 혼자 엉뚱한 그림을 그리며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그런 부분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뭐 시야를 넓혀라. 밖에서 상은 PD가 박수 치고 난리 났어. 근데 저는 오늘 그 초현실주의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네요. 사람이 항상 자기가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예상 외의 곳에서 성공한다더니 의도치 않은 초현실주의를. 네.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건 빨간 꽃도 몰라서 그래서 쓴 거죠. 저건 꽃이 아니라 태양이에요. 위에. 죄송합니다. 그냥 말을 말아요, 그냥. 말을 말아. 눈이 안 좋아서 해구나. 우리 말을 해봐야 다 틀려, 어차피. 그거는 사실주의네. 해는 뜰 거 아니야. 붉은 해가 정글에도.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짤롱루지 오늘 마무리고 신선분 시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단문지 세 분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